아침 9시 강남빌딩 27층 네오텍 오피스 창가의 책상 앞. 김준호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둑판 같은 큐비클 중 하나. 창밖으로는 강남역 일대가 내려다 보입니다. 오전 햇빛에 유리창들이 반짝였습니다. 코드 라인이 줄줄이 흐르는 모니터.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탁탁탁 소리를 냅니다. 32세. 한국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네오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연봉 5,500만 원. 이것이 김준호의 현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요? 준호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햇빛에 반사되는 거울처럼 모니터에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변하지 않은 이목구비, 밀려난 검은 머리카락. 특별히 못났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했습니다. 정확히는 평범함에 적응한 남자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자신이 평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말이에요. 당시 담임 선생님은 학급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스카이를 목표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적당한 대학을 목표로. 준호는 세 번째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뭔가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평범하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입 전략을 세웠습니다. 평범함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로요. 한국대 컴퓨터공학과에 붙었을 때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아, 평범함도 윗급이 있는 거구나. 나는 평범함의 상위층이다.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대학교 때 박수진을 만났습니다. 도서관 자습실에서 매번 같은 책상에 앉은 여학생. 그녀는 준호에게 연필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강남역 근처 공립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성실하고 따뜻합니다. 준호를 그냥 사랑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요. 5년을 함께하면서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박수진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평온함과 따뜻함이라는 것을요. 그 자체로는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내면 어딘가에는 항상 작은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게 전부일까? 그해 2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15년 만의 모임. 고등학교 때와 달라진 친구들. 강남 피부과를 개원한 친구, 대기업 임원, 건설사 이사. 준호는 그들의 비즈니스 명함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달라졌어? 동창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요즘 무슨 일 해? 그리고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네오텍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고 있어.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상대방의 눈빛도 살짝 흐려졌습니다. 그 흐려짐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날 밤 준호는 강남 로데오 거리에 혼자 섰습니다. 손에는 고급 시계를 한 친구들의 사진, 스마트폰 속 그들의 SNS, 럭셔리한 식당에서의 모임 사진들. 준호는 그것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온 준호. 옆자리 동료 이태민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준호, 커피 마셔. 태민은 34세. 준호보다 2살 위. 같은 팀 리더입니다. 착한 얼굴. 성실한 사람. 고맙습니다. 준호가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입안을 데웁니다. 요즘 어때? 수진이는? 태민이 물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 탓에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잘 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분. 퇴근 시간까지 정확히 3시간이 남았습니다. 준호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32년. 그중 몇 년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는가. 손가락으로 세기조차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적었거든요. 이 삶이 내 최종 목적지일까요? 준호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코드 라인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반복되는 루프, 무한한 알고리즘, 그것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인생.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저녁 잘 챙겨 먹고. 사랑해. 따뜻한 문자. 그런데 왜 이 따뜻함이 가슴을 시릴 수 있을까요? 준호는 다시 거울 같은 유리창을 봤습니다. 강남의 저녁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지는 오피스 건물들, 그 속에 수만 개의 작은 창, 그 안에 수만 명의 나와 같은 사람들, 모두 같은 물음을 안고 있을까요? 덜을 찾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더가 어디에 있을까요? 준호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올 때 얼마나 환상적이고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2월은 아직 추웠습니다. 강남의 밤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밤을 헤치고 이 도시로 올 예정이었습니다. 김준호의 삶을 바꿀 그 누군가 말이에요. 그 주 토요일, 박수진의 대학 친구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강남 가로수길의 분위기 좋은 카페였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바쁜데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워. 수진이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진이의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이민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실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밝은 햇빛이 그녀를 따라 들어온 것처럼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 골드 까르띠에 팔찌, 루이비통, 하이힐에서 딸각하는 소리. 28세라고 했지만 그녀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소개를 했습니다. 민지야, 여긴 내 남자친구 준호. 이민지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이 아니라 평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남자가 우리 수진이를 만나기에 충분한가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이민지는 약한 악수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준호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이민지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질문에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으로요.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네오텍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민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호기심에서 이해로 바뀌었어요. 더 정확히는 평범한 회사 직원이구나라는 이해로요. 하지만 그 낙담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민지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거든요. LUMIS 대표이사 이민지.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세계라는 것을. 명품 브랜드 LUMIS. 강남에서 가장 핫한 럭셔리 브랜드. 준호는 SNS에서만 봤어요. 셀럽들이 입은 옷, 배우들이 드는 가방. 그것의 주인이 바로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하신다니 대단하신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투는 별거 아닌 일을 해내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준호의 집으로 왔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지 좋지? 우리 대학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야. 진짜 멋있지 않아?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대표하는 것 같았던 거죠. 응, 멋있네. 완전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나왔어요. 수진이는 그 말을 더 이상 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민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우아한 제스처, 그 냉정한 미소, 그 다른 세계. 일주일 뒤 이민지가 연락했습니다. 카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지예요. 수진이가 준호 씨 번호 알려줬어요. 다음 주 금요일 강남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와인 시음회가 있는데요. 수진이가 바빠서 준호 씨한테도 시간 되는지 물어보라고 연락처 알려줬어요. 수진이와 준호 씨, 와인 시음회 초대하고 싶어서요. 준호는 그 문자를 15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두려웠는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강남의 와인바, 준호는 처음 봤습니다. 우아한 공간, 1000개는 넘을 와인병들, 천장에서 흐르는 재즈 음악. 이민지는 준호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여긴 진짜 좋은 와인들만 모아놨거든요. 2008년 빈티지도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직수입한 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든 단어들이 외국어처럼 느껴졌어요. 그 밤부터 뭔가 바뀌었습니다. 이민지는 준호를 다시 불렀어요. 아트 갤러리 전시회, 신세계 백화점 VIP 플로어. 매번 준호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수진이에겐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야근 있어. 동료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자야겠어. 거짓말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두 개의 삶을 사는 것처럼요. 낮에는 박수진의 남자, 밤에는 이민지의 관심사로 가득 찬 남자.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안 보이네. 뭐 하냐고? 준호는 대답했어요. 일이 많아. 미안해. 하지만 그건 반쪽 거짓이었습니다.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거든요. 수진이를 보면 뭔가 답답했어요.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였어요.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평온한 것과 자극적인 것. 내가 뭘 원하는 거지? 준호는 강남역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하나는 따뜻함, 하나는 설렘.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따뜻함보다 설렘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2월의 마지막 날, 수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말해봐. 뭐가 문제야? 그 순간 준호는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것을 끝내기로요. 하지만 끝내는 방식은 비겁했습니다. 그 밤 자정, 준호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우린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용서해 줄 수 없으면 그냥 날 잊어. 카톡을 전송한 후 준호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수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5년을 한 줄의 문자로 끝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이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생겼어요. 자주 만나도 될까요? 이민지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일 강남 로데오 앞에서 만나요. 옷 사러 갈 건데 같이 가요. 준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아니면 더 선명해졌을 수도 있어요. 준호 자신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 말이에요. 3월부터 6월까지 정확히 6개월간 준호는 이민지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강남 최고의 클럽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비현실적으로 비싼 일식당에서 저녁을 하고 명품 시계와 고급 가방으로 자신을 치장했어요. 직장 동료들도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준호, 뭐 다른 일 시작했어? 이태민이 카페에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운동 시작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준호는 명품 매장을 운동이라 부르고 있었거든요. 태민은 준호의 손목을 봤습니다. 롤렉스 시계가 반짝였어요. 저 시계 5천만 원 넘는 거 아니야? 태민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침묵이 카페를 채웠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거쳐 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요. 이민지는 더 이상 준호의 전화를 빠르게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카톡도 마찬가지. 지금 바빠. 나중에라는 답장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 나중에는 절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이민지가 자주 가는 강남 로데오의 한 명품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그때 이민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좀 더 나이 많은 남자가 있었어요. 투자 펀드 경영자라는 것을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느껴졌거든요. 이민지가 준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준호 씨? 그것이 다였어요. 그 한마디에는 넌 여기서 뭐 하냐라는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대신 그 남자를 봤어요. 그 남자도 준호를 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민지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준호가 본 모든 웃음 중에서 가장 차가웠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왜요? 그 왜요? 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 주 금요일, 회사 근처 강남역 카페에서 준호는 이태민을 만났습니다. 잠깐 시간 좀 되세요? 얘기할 것도 있어서요. 준호가 먼저 연락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준호는 말했습니다. 나 지금 정신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태민은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떨어지고 있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어요. 넌 이민지라는 여자 때문에 수진이를 버렸잖아. 지금 후회라도 하고 있어? 태민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말 좀 해봐. 뭐가 문제야? 태민이 촉구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민이 더 깊게 물었습니다. 넌 이민지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그 대답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태민이 계속했습니다. 넌 민지에게 거울을 찾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거울에 비친 너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정확히 그 단어였어요. 준호는 그동안 거울 역할을 하는 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멋있게 비춰줄 거울을요. 그 밤 준호는 강남역 밤거리에 혼자 섰습니다.
명품점들이 반짝였어요. 화려한 전광판들, 고급 자동차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던 3개월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뭐지? 누구지?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휴대폰을 봤어요. 이민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3일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침묵뿐이었어요. 준호는 박수진의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요새 그녀의 사진은 없었어요. 대신 학생들 사진과 풍경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없이요.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이 없어도 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8월 초 이민지가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인사였어요. 준호, 우린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고마웠어. 문자를 받은 순간 준호는 알았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자신도 수진이를 이렇게 버렸다는 것을. 그 뒤로 이민지는 준호를 차단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카톡, 모든 연결고리가 끊겼어요. 마치 준호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은 사람처럼요.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수진이에게 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카톡 이별, 무정한 단절, 무언의 버려짐. 준호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남 빌딩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곳에는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의 환상이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결심도 생겼습니다. 수진이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면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준호는 모니터를 끄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강남역을 빠져나가며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봤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명품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짝임이 준호의 눈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보였어요. 광주로 가는 열차의 시간표였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준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던 날 태민이 물었어요. 정말 그만둬? 지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나가야 할 때 같아요. 광주행 기차는 새벽 6시였습니다. 준호는 기차 안에서 내내 창 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빌딩들이 낮아졌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낮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광주역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 준호는 택시를 탔습니다. 가는 곳은 박수진이 일하는 학교 근처였어요. 손에는 카페에서 산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용기를 내기 위해요. 광주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준호는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 4시. 학교가 끝나는 시간.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밝은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준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가 곧 굳어졌어요. 수진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목이 메었어요. 수진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넌 뭐 하려고 여기 온 거야? 그 목소리에는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처음 말입니다.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변했어요. 경계에서 슬픔으로요. 넌 뭐가 뭔지 모르면서 왜 왔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가 돌아와?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후회뿐이었어요. 내가 5년을 돌려줄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한 남은 시간만이라도
정직하고 싶었어. 그래서 왔어.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내가 누구였는지도 알아. 이제는 그렇지 않고 싶어. 그 뒤로 변화가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준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물어보는 것도 짧았어요. 지금은 뭐해? 어디 있었어? 하지만 그 질문들이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앞으로 뭘 할 거야? 준호는 매주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열차 티켓을 끊었어요. 새벽 기차를 타고 하루를 광주에서 보내고 저녁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직장도 없었으니까요. 수진이와 만날 때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민지와의 3개월, 거울을 찾던 마음, 버려졌을 때의 공포, 그 모든 것이 수진이가 받았던 것과 같다는 깨달음까지요. 수진이는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널 정말 미워했어. 너와 헤어진 후 한 달간 학교도 못 나갔어.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웃으면서 가르쳐. 수진이의 눈빛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너를 미워할 수는 없는데 용서할 수도 없어. 그래도 돼. 상관없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용서받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진이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1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어요. 10월의 어느 토요일, 수진이가 준호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소개해도 돼?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넌 내 과거야. 그래도 충분히 소개할 가치가 있어. 그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박물관에 가고 강변을 걸었어요. 그 시간들이 새로웠습니다. 과거와 달랐거든요. 거울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뭘 할 거야? 준호는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강남으로 다시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거기선 안 좋은 것만 배웠으니까.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번엔 넌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봐.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질문이 준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처음으로 그걸 생각해 본 거였거든요. 11월, 준호는 광주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연봉은 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며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첫 출근 날, 직장 동료들은 준호에게 물었어요. 강남에서 왜 광주로 왔어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진이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놀람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뭔가 다른 감정으로요. 진짜 그런 거야? 아니면 또 거울 찾는 거야?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가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이번엔 아니야. 나 이제 알았어. 거울은 깨지고 반사는 거짓인 거. 있는 그대로가 제일 진실이라는 거.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5년 전에 이 정도의 마음이었으면 좋았겠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다가섰어요. 그리고 준호를 안았습니다. 그것이 용서였는지 아니면 격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거울이 아닌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광주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강남의 밤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거울에 비친 게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을요.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광주에 온 지 정확히 2년.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어느덧 준호는 광주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야근. 하지만 더 이상 그것으로 자신을 재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수진은 이제 준호의 여자친구입니다. 다시.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됐거든요. 상처를 통해, 회복을 통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수진이가 준호를 자신의 부모님에게 소개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광주의 한 카페. 박수진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이 행복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하나가 준호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를 자세히 봤습니다. 마치 딸이 상처 입었던 1년을 모두 아는 것처럼요. 우리 수진이가 그동안 힘들었지. 그래도 다시 만나게 됐네. 그 말 속에는 용서가 아니라 현실의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님도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박수진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모든 것을 말했어요. 넌 충분히 노력했어. 이제는 앞을 봐. 다음 날, 준호와 수진이는 광주 충장로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기억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지. 그때 넌 내 눈을 제대로 못 봤어. 계속 옆을 보고 있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준호가 물었어요. 수진이가 준호를 봤습니다. 진심으로요. 지금은 나를 봐. 처음으로 제대로. 준호도 수진이를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상처도 있었지만 동시에 밝음도 있었어요. 응, 이제 알아.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잃었는지, 그리고 뭘 되찾았는지. 광주의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남의 야경과는 달랐어요. 더 조용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가끔 생각합니다. 이민지 말이에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도 또 다른 거울을 찾고 있을까요? 준호는 더 이상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깨달았거든요. 대신 준호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르게 선택했다면? 박수진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하지만 그 생각도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들은 함께 있으니까요. 다만 길이 조금 오래 걸렸을 뿐이에요. 수진아, 미안해. 다시 말이야. 그 모든 날에 대해. 준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웃었어요. 그때도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고, 앞으로도 계속 미안할 거야? 응. 그럼 이제 그만. 이제부턴 감사해.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다시 받아줘서 감사해. 그 말이 준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지금 준호는 서울을 가지 않습니다. 강남 빌딩을 지나가는 길도 일부러 피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었거든요.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거울에 비친 게 아닌 박수진의 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요.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입니다. 저 위에서도 누군가는 준호처럼 덜을 찾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거울을 찾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울이 깨질 때까지 알지 못할 거예요. 그 더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있다는 것을. 돈의 무게,
그것은 무게일 뿐입니다. 꼭 수십억 원의 유산처럼 무거웠던 준호의 선택들. 그 무게 아래에서 준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의 손길을요. 지금 준호는 광주의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명품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는 수진이의 따뜻한 손을 잡습니다. 그것이 가장 비싼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우리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준호가 물은 날, 수진이는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이번엔 함께 만들어보자. 내가 바꾸고, 넌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서.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거울이 아닌 함께 만드는 현실이요.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준호와 박수진이 함께 할 때 그들은 이 이야기를 웃음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아플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추억이 쌓일 테니까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준호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박수진을 버렸냐고, 왜 더 좋은 것만 따라다녔냐고. 하지만 준호의 선택은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것이었어요. 평범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갈망. 그것이 그를 거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깨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깨진 파편뿐입니다. 그 파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상처를 아는 채로요. 광주의 밤, 준호와 박수진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여전히 길을 가고 있어요. 답이 있는 길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길을요. 돈의 무게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옆에는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비싼 것은 거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놓을 때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